비가 쏟아지는 오후 한 명의 여자아이가 학교 정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7살 서연이었다. 깨끗한 교복은 이미 반쯤 젖어 있었고 작은 손에 든 책가방은 물기로 무거워 보였다. 아이는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를 맞고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은 벌써 부모님 차를 타고 사라진 지 오래였고 교문 앞은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이는 이런 날이 처음이 아니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늦는 날이면 혼자 이렇게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게 일상이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서연이 머리 위로 우산을 펼쳐들었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자 낯선 여자가 보였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옷은 너무나 낡고 더러웠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신발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여자는 그저 조용히 우산을 서연이 머리 위에 받쳐주었고 자신은 비를 그대로 맞았다. 빗물이 여자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여자의 뺨을 적시고 있었다. 왜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넌 젖으면 안 돼.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화낼 거야. 서연이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엄마, 이 사람은 내 엄마를 알까? 서연이는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5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서연이 머릿속에 남은 건 흐릿한 목소리와 따뜻했던 느낌뿐이었다. 그런데 이 낯선 여자가 엄마를 안다고 했다.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서연이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퀀스 1 저주받은 아이 2500자. 서연이는 저주받은 아이라고 믿고 있었다. 새엄마 윤희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내가 떼를 쓰지만 않았어도 내 엄마는 안 죽었을 거야. 다 내 잘못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이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쌓여갔다. 아빠는 서연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생일에도 오지 않았고 학예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서연이가 그림을 그려서 냉장고에 붙여놓아도 아빠는 그냥 지나쳐갔다. 마치 서연이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어쩌면 아빠도 같은 생각인지도 몰랐다. 서연이가 없었다면 엄마는 살아있었을 거라고. 서연이는 매일 혼자였다. 학교가 끝나면 운전기사 아저씨가 올 때까지 교문 앞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가거나 학원차를 타고 갔다. 서연이는 그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거나 개미가 기어가는 걸 지켜보았다. 가끔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기도 했지만 서연이는 끼어들 용기가 없었다. 자신이 저주받은 아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지고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하지만 운전기사 아저씨는 오지 않았다. 서연이는 가방 안을 뒤져봤지만 우산은 없었다. 새엄마가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벤치 위 작은 지붕 아래로 몸을 움츠렸지만 비는 옆에서부터 들이쳤다. 교복이 금세 젖어들었고 책가방도 무거워졌다. 서연이는 그냥 포기하고 비를 맞기로 했다. 어차피 집에 가도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을 테니까.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었고 한 여자가 서 있는 걸 보았다. 여자의 옷은 너무 낡아서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길게 늘어져 얼굴을 가렸다. 사람들이 공원에 미친 여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서연이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있었다. 늘 공원 구석 벤치에 앉아 혼잣말을 하거나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어른들은 서연이에게 저 사람 근처 가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여자는 서연이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우산 하나를 들고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서연이 머리 위로 펼쳐들었다. 서연이는 순간 얼어붙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는 자신은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서연이만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빗물이 여자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아니, 어쩌면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젖으면 안 돼. 엄마가 화낼 거야. 서연이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엄마, 이 사람은 내 엄마를 아는 걸까? 아줌마, 우리 엄마 알아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자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다. 서연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걱정해준 사람이 바로 이 낯선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새엄마도 아빠도 아닌 공원에 미친 여자가. 그때 운전기사 아저씨의 차가 도착했다. 아저씨는 서연이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서연이는 여자를 돌아보았다. 고맙습니다. 서연이가 작게 말했다. 여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자신에게 지어주었던 그런 미소 같았다. 서연이는 차에 올라탔고 창밖을 보았다. 여자는 여전히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서연이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서연이도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느낌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이는 학교 급식에서 받은 빵을 먹지 않고 가방에 넣었다. 집에서도 몰래 과일 몇 개를 챙겼다. 새엄마가 보면 혼날 게 분명했지만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가방 깊숙이 숨겼다. 학교가 끝나고 서연이는 공원으로 향했다. 여자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는 천천히 다가갔다. 여자는 서연이를 보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서연이는 가방에서 빵과 과일을 꺼내 여자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거 드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여자는 음식을 보다가 서연이를 보았다. 그리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착한 아이구나.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차가웠지만 서연이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서연이는 매일 여자를 찾아갔다. 학교에서 받은 간식을 나눠주고 가끔은 집에서 몰래 가져온 옷이나 담요를 건넸다. 여자는 대부분 횡설수설했지만 가끔 또렷하게 말할 때가 있었다.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이는 가슴속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이 여자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위로해 주었다. 서연이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아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기 때문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이는 이제 여자를 만나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가장 먼저 공원으로 달려갔고 여자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서연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어느 날 서연이는 집에서 도시락을 2개 싸왔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여자를 위한 것이었다. 새엄마 몰래 부엌에서 밥을 퍼담고 반찬을 조금씩 담았다. 작은 손으로 꾹꾹 눌러 담은 도시락은 서툴렀지만 서연이는 뿌듯했다. 이거 같이 먹어요. 서연이가 도시락을 내밀자 여자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여자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 서연이는 왜 우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가끔 여자가 서연이를 바라볼 때면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 같은 것들이.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새엄마 윤희가 우연히 공원을 지나가다가 서연이를 목격했다. 노숙자와 함께 벤치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서연이를.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당장 서연이를 끌고 가지는 않았다. 대신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서연이가 요즘 이상해요. 학교 끝나고 공원에서 노숙자랑 어울리고 있더라고요.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전화를 받은 강태주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윤희가 계속 이야기하자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서연이가 집에 돌아오자 아빠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늦게 퇴근해서 서연이 얼굴도 보지 못하는 아빠가 오늘은 일찍 와 있었다.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서연아, 이리 와봐. 아빠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이는 천천히 아빠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요즘 공원에서 이상한 사람이랑 노는 게 사실이니?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서연이가 작게 말했다.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위험할 수도 있어. 다시는 가까이 가지 마. 서연이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주시고. 안 돼. 아빠의 목소리가 커졌다. 서연이는 움찔했다. 다시는 그 사람 근처에 가지 마. 알았지? 만약 또 간다면. 아빠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너 고아원 보낸다. 그날 밤 서연이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을 만나지 말라니. 서연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아빠는 자신이 행복한 걸 원하지 않는 걸까? 왜 자신에게서 유일한 위로마저 빼앗으려 하는 걸까? 다음 날부터 서연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학원차를 타야 했다. 새엄마가 학원을 3개나 더 등록시켰기 때문이었다. 피아노, 미술, 영어. 서연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일정표는 빡빡하게 채워졌다. 공원에 갈 시간은 단 1분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토요일 오전 새엄마가 친구들과 모임에 나간 사이 서연이는 몰래 집을 나섰다. 공원으로 뛰어갔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더 수척해진 얼굴, 더 깊어진 눈가의 주름. 서연이를 보자 여자는 놀란 듯 일어섰다. 서연아, 왜 왔어? 위험해. 여자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위험하다고요? 왜요?
서연이가 물었다. 여자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다. 도망쳐. 내 아빠. 위험해. 또 죽을 수도 있어. 서연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 죽는다니? 누가 죽는다는 걸까? 여자는 계속 중얼거렸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언니? 서연이는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왜 엄마 이야기를 하고, 왜 언니라는 말을 하는 걸까? 아줌마, 우리 엄마 알아요? 아줌마가 누구예요? 서연이가 다급하게 물었다. 하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이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의 담임 선생님 박지은이었다. 선생님은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서연이를 발견한 것이었다. 서연아?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서연이 옆에 있는 여자를 보았다.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아, 이분은 누구시니? 서연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여자는 선생님을 보자 갑자기 뒤로 물러섰다. 미안해요. 아이한테 해코지 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는 비틀거리며 공원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선생님은 서연이를 데리고 벤치에 앉았다. 서연아, 그분이랑 자주 만났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선생님이 한번 알아볼게. 그분이 누구신지. 그날 이후 박지른 선생님은 여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원관리사무소, 근처 주민센터, 경찰서까지 수소문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선생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수진. 그리고 그녀는 서연이 엄마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선생님은 서연이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서연이가 만난 그 여자분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자마자 집으로 돌아왔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그만두고 나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아빠를 보자 움찔했다. 아빠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서연아, 방으로 들어가.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연이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빠가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서연이를 방 구석으로 데려가 무릎 꿇게 했다. 벽을 보고 있어. 내가 올 때까지.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닫고 나갔다. 서연이는 어두운 방 구석에 무릎을 꿇고 벽을 바라보았다.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고 서연이의 다리는 감각이 없어졌다. 문틈으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빠와 새엄마가 이야기하는 소리였다. 그 여자가 왜 여기 나타난 거예요? 돈 다 줬잖아요. 새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모르겠어. 아마 더 달라고 할지도. 아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서연이가 그 여자랑 계속 만나면 문제가 될 거예요. 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알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서연이는 귀를 기울였다. 무슨 진실?
무엇을 알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 대화는 들리지 않았다. 한참 후 아빠가 방문을 열었다. 일어나. 서연이는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다. 아빠는 서연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을 마주쳤다. 서연아, 잘 들어. 그 여자는 내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위험한 사람이고 너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하지만 아빠, 말대꾸하지 마. 아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연이는 입을 다물었다. 다시 한 번만 그 여자 근처에 가봐. 그럼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알겠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아빠는 한숨을 쉬고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서연이는 잠들지 못했다. 아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위험한 사람? 나쁜 영향? 하지만 서연이가 만난 그 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 서연이는 결심했다. 아빠 몰래라도 다시 만나야겠다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아는지 꼭 알아내야겠다고. 한편 박지른 선생님은 이수진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고 있었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한 명은 강태준의 부인, 서연이 엄마.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수진의 딸, 당시 9살이었다. 선생님은 사고 기록을 더 찾아보았다. 신문기사, 경찰 보고서, 보험 청구 내역까지.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직후 모든 기록이 불가항력적 사고로 처리되었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서를 보니 이상했다. 차가 중앙선을 넘었다. 운전자가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는 증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생님은 당시 사고를 처리했던 경찰관을 찾아갔다. 은퇴한 경찰관은 선생님을 보자 한숨을 쉬었다. 그 사건 말인가요? 사실 우리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위에서 그냥 마무리하라고 했죠. 강 회장이 얼마나 힘있는 사람인데요. 그럼 진짜로는 어떤 사고였습니까? 선생님이 물었다. 경찰관은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다. 운전자는 강태준이었어요.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트럭과 정면 충돌했죠. 차에는 4명이 타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강태준, 조수석에 그의 부인, 뒷좌석에 이수진과 그녀의 딸. 강태준은 가벼운 부상, 이수진도 중상이었지만 살았어요. 하지만 조수석의 부인과 뒷좌석의 아이는. 경찰관은 말을 멈췄다. 즉사였습니다. 선생님은 숨이 막혔다. 그런데 왜 강태준은 처벌받지 않은 겁니까? 돈이죠. 엄청난 돈으로 사건을 덮었어요. 목격자들 입을 막고 경찰 상부를 움직이고 언론도 통제했죠. 이수진에게도 거액을 제시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수진은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사라졌죠.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고 하더군요. 딸을 잃은 충격에 언니까지 잃었으니 선생님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이수진은 서연이 엄마의 쌍둥이 동생이었고 그날 사고로 언니와 딸을 동시에 잃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서연이 아버지 강태준이었던 것이다. 선생님은 서연이를 생각했다. 그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엄마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공원의 그 여자가 엄마의 동생이라는 것을. 선생님은 고민에 빠졌다. 이 진실을 서연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묻어두어야 할까?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이수진이 쓰러진 것이다.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실려갔다. 영양실조와 폐렴이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사람은 박지은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이 유일하게 이수진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계속 이렇게 방치되면 위험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해요. 선생님은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이수진 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강태준이 말했다.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 그분은 회장님 처제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날 사고의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서연이한테는 절대 이 일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선생님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그 아이는 알 권리가 있었다. 자신의 가족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날 방과 후 박지은 선생님은 서연이를 교무실로 불렀다. 서연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선생님 책상 앞에 섰다. 또 혼나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서연아, 앉아. 선생님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서연이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선생님은 한참을 서연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공원에서 만난 그분 말이야. 선생님이 알아봤어. 그분이 누구신지. 서연이의 눈이 커졌다. 선생님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옛날 신문 기사 사진이었다. 거기에는 두 명의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똑같이 생긴 두 사람. 쌍둥이였다. 이 사람이 내 엄마야. 선생님이 한 사람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엄마의 쌍둥이 동생, 이수진이라는 분이야. 서연이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엄마와 똑같이 생긴 사람. 그게 바로 공원에서 만난 그 여자였다. 그분이 엄마 동생이에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서연아, 여기서부터는 좀 슬픈 이야기야. 잘 들어줄 수 있겠니? 서연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3년 전 내가 5살 때 교통사고가 있었어. 그날 차에는 내 엄마랑 이수진 이모, 그리고 이모의 딸이 타고 있었어. 서연이는 듣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날은 원래 내가 함께 가기로 한 날이었대. 놀이공원에 가는 날이었거든. 너랑 내 사촌 언니랑 같이. 사촌 언니는 당시 9살이었어. 서연이는 희미하게 기억났다.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던 날. 하지만 자신은 가지 못했다. 왜였더라? 너는 그날 아침에 열이 났어. 그래서 집에 남았고.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사촌 언니는 갔지.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 서연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꺼냈다. 사고가 났어. 그 사고로 내 엄마와 사촌 언니가 세상을 떠났어. 서연이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촌 언니? 자신에게 사촌 언니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그 언니가 죽었다고? 이수진 이모는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어. 하지만 한 번에 언니와 딸을 잃은 거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충격으로 이모는 정신이 많이 아프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거리에서 살고 계신 거야. 서연이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여자가, 아니 이수진 이모가
왜 그렇게 자신을 보며 울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자신을 볼 때마다 죽은 언니와 딸이 생각났을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아빠는 저한테 이모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이모는 가족인데. 선생님은 대답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는 듯 했다. 그건 아마 아빠도 힘든 기억이라서 그러실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아빠의 태도는 단순히 힘든 기억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뭔가 더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선생님, 그 사고는 어떻게 난 거예요? 서연이가 물었다.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건 선생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기록에는 그냥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만 나와 있어.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을 보니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이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먼저 말했다. 서연아, 이수진 이모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많이 아프시대. 서연이는 벌떡 일어났다. 어디요? 어느 병원이요? 서연아, 진정해. 선생님이 데려다 줄게. 그날 저녁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도착한 서연이는 이수진 이모의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결국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는 이수진 이모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여윈 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서연이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이모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서연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다. 서연이를 보자 이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연아. 이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왔구나. 서연이는 이모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이모. 서연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저 몰랐어요. 이모가 엄마 동생인 줄. 이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내가 몰라도 괜찮아. 이모는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좋았어. 이모, 아프지 마세요. 제발. 서연이가 울먹였다. 이모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알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내가 열이 나서 집에 남은 거. 그건 정말 다행이었어. 너마저 그 차에 탔다면. 이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이도 울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다. 밖에서 지켜보던 박지은 선생님도 눈물을 닦아냈다. 한편 강태주는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 서연 양이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이수진 씨 병실에.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황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드디어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온 것이었다. 자신이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과. 병원에 도착한 강태준은 병실 앞에서 멈춰섰다. 문틈으로 서연이가 이수진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문을 열지 못했다.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박지은 선생님이 복도에서 그를 발견했다. 회장님, 선생님이 그에게 다가왔다. 이제 서연이한테 진실을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얼마나 아십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날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누가 운전하고 있었는지.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섰다. 그걸 서연이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어차피 숨길 수 없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3년 동안 피해왔던 순간이 결국 왔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그 실수로 잃은 것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일주일이 지났다. 이수진 이모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서연이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빠는 더 이상 막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막을 수 없었다. 박지은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서연이도 이미 이모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여전히 병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복도에서 멀리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병실에서 나오다가 복도에 서 있는 아빠와 마주쳤다. 둘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는 왜 안 들어가요? 이모가 아빠 얘기하시던데. 강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이는 아빠 옆을 지나쳐갔다. 그날 밤 박지른 선생님은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내일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날 강태준은 학교로 갔다. 선생님 사무실은 조용했고 문을 닫자 선생님은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강태준이 물었다. 3년 전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원본이요. 회장님이 없애신 줄 아셨겠지만 당시 담당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셨어요.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생님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말했다. 여기 보시면 목격자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운전자가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고. 그건 강태준이 말을 시작했지만 선생님이 막았다. 회장님, 저는 판사도 경찰도 아닙니다. 회장님을 처벌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이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강태준은 고개를 떨궜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저는 이틀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이 약속한 날이었어요. 아내와 수진 그리고 애들이랑 놀이공원 가기로 한 날. 아내가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약속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를 몰고 가는데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계속 정신을 차리려고 했어요. 아내도 계속 걱정했고요. 쉬었다 가자고 운전을 바꾸자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조금만 가면 된다고.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그런데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차는 이미 중앙선을 넘어 있었고 반대편에서 트럭이 오고 있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옆에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수진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수진의 딸은 이미.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살았습니다. 운전자인 제가 가장 가벼운 부상만 입고 살았어요. 제 옆에 아내는 죽고 뒷좌석의 아이는 죽고 수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저는 멀쩡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병원에 실려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차라리 제가 죽었어야 했다고.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돈으로 모든 걸 덮으려고 했어요. 목격자들 입을 막고 경찰을 매수하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수진 씨에게도 돈을 제시하셨죠? 예.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거절했어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돈으로는 제 딸을 살릴 수 없다고, 언니를 돌려줄 수 없다고, 그리고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저는 사람을 시켜 찾아봤지만 수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물었다. 서연이는 왜 차에 타지 않았습니까? 강태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내가 막았습니다. 막았다고요? 그날 아침 서연이가 열이 났어요. 전날 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위험한 상태라는 걸. 그래서 서연이만큼은 태우지 않으려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끊겼다. 아내는 끝까지 서연이를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게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선생님이 말했다. 회장님, 이제 서연이한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진실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 엄마를 내가 죽였다고? 너를 지키려고 엄마가 희생했다고? 강태준이 울먹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연이를 피하신 겁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서?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를 볼 때마다 아내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제가 죽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서연이는 지금 자기 잘못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새엄마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강태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새엄마 윤희 씨가 서연이한테 계속 말했답니다. 내가 때를 쓰지 않았으면 엄마가 안 죽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저주받은 아이라고 믿고 있어요. 강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바로 잡으세요. 그 아이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는 너를 사랑했고 끝까지 너를 지켰다고. 선생님이 말했다. 강태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연이한테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은 서연이 방문을 두드렸다. 서연이는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빠가 들어오자 긴장한 표정이 되었다. 서연아, 아빠랑 이야기 좀 할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빠 앞에 앉았다. 강태준은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아빠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3년 전 그날에 대해서. 서연이는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차를 운전한 사람은 아빠였어. 서연이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사고는 아빠의 잘못으로 일어났어.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졸음운전을 했고, 그래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엄마와 사촌 언니가 세상을 떠난 거야. 서연이는 말없이 아빠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아빠가 엄마를 죽인 거예요? 그 작은 목소리가 강태준의 가슴을 찢었다. 강태준은 서연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엄마를 잃게 만들었어.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아빠를 바라보았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강태준은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서연아, 너는 알아야 해.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했는지. 그는 딸의 손을 잡았다. 서연이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날 아침
너 기억나니? 열이 났었잖아. 서연이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너는 멀쩡했어. 신나서 내일 놀이공원 간다고 떠들었지.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열이 났어.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어. 아내가 새벽에 너를 씻겼더라고. 미지근한 물로. 그래서 내가 살짝 열이 난 거야. 서연이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가 일부러요? 그래. 엄마는 알고 있었어. 아빠가 위험한 상태라는 걸. 이틀 밤을 안 잔 아빠가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너만큼은 태우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그날 아침에 울면서 가고 싶다고 했어. 엄마한테 매달렸지. 하지만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어. 서연아, 오늘은 집에서 쉬자.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 선물 잔뜩 사올게. 서연이는 그 장면이 희미하게 기억났다.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 엄마의 미소, 그리고 엄마의 눈빛. 그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다. 슬픔 같은 것. 엄마는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던 거야. 아빠가 사고 낼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엄마는 수진 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었어. 수진 언니 딸도 함께 가야 했고, 그래서 엄마는 결정한 거야.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너만큼은 집에 두고. 강태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끝까지 너를 지키려고 했어.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서연이는 온몸이 떨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엄마는 계속 걱정했어. 아빠한테 쉬었다 가자고, 운전 바꾸자고 했어. 하지만 아빠는 듣지 않았어. 고집을 부렸지.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사고가 났어. 아빠의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서연이는 아빠를 바라보았다. 미워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은 들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너무 아팠다. 엄마가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 엄마의 마지막 선택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었다는 것. 아빠,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저를 안 보신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서?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아빠가 비겁했어. 너를 사랑하는데도 차마 마주볼 수가 없었어. 너를 볼 때마다 아내가 생각나고 내가 저지른 일이 생각나서. 그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연이는 한참을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빠를 껴안았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서연이는 병원으로 이수진 이모를 찾아갔다. 이모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서연이를 보자 이모는 미소 지었다. 서연아, 왔구나. 서연이는 이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이모, 그날 이야기 해주실 수 있어요? 이모의 미소가 사라졌다. 서연아, 그건 알아요.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하지만 이모 입으로도 듣고 싶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아침 너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오늘 태준이 오빠가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된다고. 이모는 눈을 감았다. 이모는 그냥 괜찮을 거라고 했어. 조심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언니는 계속 불안해했어. 차에 타기 직전에 언니가 이모한테 말했어. 수진아, 혹시 모르니까 애들 잘 챙겨줘. 특히 내 딸. 그리고 서연이는 오늘 집에 두고 가기로 했어. 뭔가 불안해서.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모는 그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어. 언니, 그럼 우리 다음에 가자. 오빠 너무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이모는 그냥 알았다고만 했어. 그게
그게 이모의 잘못이야. 서연이는 이모의 손을 잡았다. 이모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서연아. 이모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 차라리 이모가 운전하겠다고 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언니가, 내 딸이, 이모는 울기 시작했다. 서연이도 함께 울었다. 한참 후 이모가 진정하고 말을 이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오빠가 계속 눈을 비볐어. 언니가 계속 걱정하면서 쉬었다 가자고 했지. 하지만 오빠는 괜찮다고만 했어. 조금만 가면 된다고. 이모도 그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모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갑자기였어. 차가 흔들리더니 중앙선을 넘었어. 언니가 비명을 지르고 오빠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쾅 하는 소리. 이모는 말을 멈췄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이모는 뒷좌석에 끼어 있었어. 온몸이 아팠지만 먼저 내 딸을 찾았어. 옆에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 피를 흘리고 있었어. 이모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그리고 앞을 봤어. 언니가 조수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 이모가 언니 이름을 불렀어. 언니, 언니 정신 차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 이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실려갔어. 이모는 살았어. 하지만 언니와 내 딸은 의사가 말했어. 즉사였다고. 고통은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돼? 서연이는 이모를 껴안았다. 이모, 이모 잘못 아니에요.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이모가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이모는 알았어야 했어. 위험하다는 걸. 그리고 막았어야 했어. 하지만 이모는 비겁했어. 형부한테 버릇없게 군다는 말 듣기 싫어서 그냥 참았어. 그리고 나중에 형부가 병원에 왔어. 거액의 돈을 제시했어. 이 일을 조용히 묻어달라고. 이모는 그 돈을 던져버렸어. 소리쳤지. 돈으로 내 딸을 살릴 수 있어? 언니를 돌려줄 수 있어? 이모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집에 가면 딸이 없고 언니한테 가면 언니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걸었어. 계속 걸었어. 그렇게 3년이 지났어. 서연이는 이모의 손을 꽉 잡았다. 이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이모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서연아. 너는 정말 언니를 닮았어. 착하고 따뜻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일주일 후 박지은 선생님이 서연이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서연아, 선생님이 보여줄 게 있어.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했다. 서연이는 선생님을 따라 조용한 상담실로 갔다. 선생님은 노트북을 켜고 파일 하나를 열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가 물었다. 3년 전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이야. 내 아빠 차에 달려있던 거. 서연이는 숨을 멈췄다. 아빠가 삭제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경찰이 복원해서 보관하고 있었대. 선생님이 어렵게 구했어. 선생님이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볼 수 있겠니? 힘들 수도 있어.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차 안이 보였다. 운전석에 아빠, 조수석에 엄마, 뒷좌석에는 이수진 이모와 사촌 언니가 보였다. 날짜는 3년 전 그날이었다.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좀 쉬어. 내가 운전할게. 엄마의 목소리였다. 서연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3년 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 괜찮아. 조금만 가면 돼.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눈 너무 풀렸어. 제발 좀 쉬자. 엄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걱정 마. 조심할게. 화면 속 아빠가 눈을 비비는 게 보였다.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서연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가 자신을 말하고 있었다. 뒷좌석에서 이수진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부, 제가 운전 바꿀까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아빠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엄마가 다시 말했다. 여보, 우리 서비스 구역에서 잠깐만 쉬었다가. 응? 커피라도 마시고. 알았어, 알았어. 다음 휴게소에서 쉴게. 하지만 차는 계속 달렸다. 화면 속 아빠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 보였다. 고개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다. 엄마가 놀라서 말했다. 여보, 지금 졸았잖아. 미안. 정신 차릴게. 아빠가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다. 뒷좌석에서 이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형부, 정말 위험해 보여요. 우리 차 세워요. 조금만 더 가면.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아빠의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다. 눈을 감은 것이다. 딱 2초 정도.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차는 중앙선을 넘고 있었다.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여보. 뒷좌석에서 이모와 아이의 비명도 들렸다.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반대편에서 트럭이 다가오고 있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들렸다. 서연이는 괜찮아. 다행이야. 그리고 쾅. 화면이 흔들리고 소리가 찢어졌다. 영상이 멈췄다. 서연이는 화면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의 마지막 말. 서연이는 괜찮아. 다행이야.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했다.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선생님이 서연이를 껴안았다. 울어도 돼, 서연아. 서연이는 선생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엄마를 안아보고 싶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한참 후 서연이가 진정하고 물었다. 선생님, 이 영상 아빠는 봤어요? 아니, 아직 안 봤을 거야. 내 아빠는 이 영상을 복원할 생각도 못했을 테니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한테 보여줘야 해요. 서연아, 아빠가 알아야 해요.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그날 저녁 서연이는 아빠를 서재로 불렀다. 강태주는 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아빠, 이거 봐요. 서연이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블랙박스 영상이 떴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선생님이 구해주셨어요. 아빠가 봐야 할 것 같아서. 강태준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자신의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 그날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아내가 계속 걱정하는 목소리, 자신이 고집부리는 모습, 그리고 사고가 나는 순간, 아내의 마지막 말, 서연이는 괜찮아, 다행이야. 영상이 끝나자 강태준은 주저앉았다. 책상에 머리를 묻고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떨렸다. 당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계속 중얼거렸다. 서연이는 아빠 옆에 앉았다. 아빠. 서연이가 아빠의 등을 쓰다듬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마지막까지 아빠 걱정했잖아요. 쉬라고, 운전 바꾸자고 계속 말했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 아내의 말을.
아빠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너무 피곤했던 거고 사고는 아빠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저 걱정만 했던 거예요. 강태주는 딸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른스러울 수가 있니? 저도 아빠만큼 힘들었어요. 서연이가 말했다. 저는 3년 동안 제가 저주받았다고 믿었어요. 제 잘못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게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서연이는 아빠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그만 괴로워해요. 엄마는 아빠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강태주는 딸을 꽉 껴안았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서재 창문 밖으로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강태주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3년 전 사고 건으로 자수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다. 회장님, 그건 이미 결심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변호사는 한참을 설득했지만 강태준의 의지는 확고했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기록 조작, 증거 인멸 등의 혐의도 추가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3년 전 제 아내와 처제의 딸이 사망한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고는 저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권력과 돈으로 이 사실을 은폐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강태준은 담담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이 이야기로 가득했다. 서연이는 TV를 보며 아빠를 응원했다. 아빠 잘하고 있어요. 6개월이 흘렀다. 강태준은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재단에 기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강태준은 모든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는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이사회 고문 자리로 내려갔고 대부분의 시간을 봉사활동과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했다. 새엄마 윤희는 이혼을 요구했고 강태준은 흔쾌히 응했다. 윤희는 위자료를 받고 집을 나갔다. 서연이는 그녀가 떠나는 걸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이수진 이모는 완전히 회복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서연이네 집으로 이사를 왔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서연이가 매달렸다. 이모, 우리 함께 살아요. 이모는 제 가족이에요. 결국 이모는 받아들였다. 강태준과 이수진은 처음에는 서로 불편해했다. 서로를 마주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은 이수진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딸을 그리고 제 아내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수진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일어나세요. 강태준이 고개를 들자 이수진이 말했다. 저도 형부를 원망했어요. 3년 동안 매일같이 저주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형부도 피해자라는 걸.
형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죄책감에 고통받았다는 걸.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딸과 언니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증오 속에서 사는 건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수진은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저 아이 때문이에요. 서연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공원 벤치에 앉아 과거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서연이는 이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이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강태준은 일찍 퇴근해서 서연이와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이수진 이모와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갔다. 서연이는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을 느꼈다. 아빠도 이모도 모두 함께 있는 시간. 어느 토요일 오후 셋은 함께 묘지를 찾았다. 서연이 엄마와 사촌 언니가 잠든 곳이었다. 서연이는 엄마 묘 앞에 꽃을 놓고 말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이모도 다 잘 지내요. 엄마가 저를 지켜준 거 알아요. 고마워요, 엄마. 이수진은 딸의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살아갈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강태준은 아내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 서연이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 앞으로 잘 키울게요. 약속해요.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차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신을 위해 마지막까지 걱정해준 사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 서연이는 결심했다. 엄마처럼 살아가겠다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1년 후 서연이는 이제 9살이 되었다.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매일 웃으며 지냈다. 더 이상 자신을 저주받은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축복받은 아이라고 믿었다.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 그 사랑으로 살아남은 아이. 어느 일요일 오후 서연이는 이수진 이모와 함께 그 공원을 찾았다. 처음 만났던 그 벤치. 둘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모, 그때 왜 저한테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서연이가 물었다. 이모는 미소 지었다. 너를 보는 순간 언니가 생각났어. 그리고 내 딸도. 너는 젖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소중한 아이니까. 이모도 소중해요. 서연이가 이모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행복하게 살자. 둘은 손을 꽉 잡고 있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마치 누군가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이는 아빠와 이모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빠는 서툴게 야채를 썰고 있었고 이모는 웃으며 도와주고 있었다. 서연아, 왔어? 손 씻고 와. 곧 밥 먹자.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 식사 중에 이수진 이모가 말했다. 서연아, 이모가 요즘 상담 공부를 하고 있어. 나중에 이모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요? 멋있어요, 이모. 서연이가 박수를 쳤다. 강태준도 미소 지었다. 좋은 일이네요.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형부. 이모가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엄마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엄마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서연이는 사진을 꺼내 들고 말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아빠도 이모도 다 행복해요. 엄마가 저를 지켜줘서 가능한 일이에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서연이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이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그렇다면 엄마는 지금 웃고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자신의 딸이 행복하게 웃고 있으니까.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서연이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꿈을 꾸었다. 엄마가 나오는 꿈.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꿈.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꿈. 잘했어, 우리 딸.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자 아빠와 이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 서연아. 둘이 동시에 말했다.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픔을 딛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 서연이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준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그건 바로 살아갈 이유였다. 그리고 서연이는 그 이유를 찾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엄마가 원했던 것이었다. 몇 년 후 서연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학교에서 상담 동아리를 만들어 힘든 친구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수진 이모는 정식 상담사 자격을 따서 무료 상담센터를 열었다. 강태주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어느 날 서연이는 동아리 활동 중 한 친구를 만났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아이였다. 서연이는 그 친구에게 말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친구는 울먹이며 물었다. 넌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어? 서연이는 미소 지었다. 나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너도 할 수 있어. 친구는 서연이를 꽉 껴안았다. 서연이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게 바로 엄마가 자신에게 물려준 것이라는 걸. 사랑하고 위로하는 능력. 누군가의 아픔을 나눠 가지는 용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다. 엄마, 저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